219차시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본 강연의 사회를 맡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의 이희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본 강연은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운영되고 있음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정책 아카데미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본 강연의 주제는 갈등 해결과 합의 방안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서정철 위원장님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교육위원장님이시고요. 현재 이제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대표이사님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 관리 관련해서 많은 강연과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서정철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정철입니다. 사전에 그 방역을 좀 철저히 좀 하고 서로 이제 소독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앞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2m 이상은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유서 깊고 전통 있는 우리 세종시의 정책 아카데미에 이렇게 세종시 시민들과 또 연일 코로나 방역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과 함께 갈등 관리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먼저 영광이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갈등 관리는 원래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위험 관리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방역이 이제 위험이 저희들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또 내지는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갈등 관리와 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우리 백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서 같이 좀 요새 좀 심란하고 불편한 생활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한 분량을 충분히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백신을 맞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무조건 좀 믿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기대와 또 저의 그 바람이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상으로의 복귀, 친구도 만나고 또 가족도 만나고 또 동료들과 함께 끝나고 나면 우리 뭐 치맥도 한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좀 요새 박탈됐고 또 실제로 또 많은 부분 또 저희들이 조심하느라고 또 관계에 좀 소원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러한 직접적 접촉이 필요할 때인데 아무래도 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상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게 또 행정의 기본적인 방침이기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런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싶어서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들뜬 마음인데요. 만약 제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겠죠. 뭔가 좀 해보고 싶은 평소에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저는 빨리 뭐를 하고 싶냐면 네팔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금 제 나이가 조금 이제 58세 정도 되는데요. 50세 때 하고 52세 때 그 에베레스트를 2번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트레킹 형태로 갔다 오긴 했지만 5,550m까지 올라갔던 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내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아마 일상에서 할 수 없었던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도 너무 좋고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시에 내려오면서 이런 소식을 물론 이제 아직은 실현된 거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좋은 인연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진행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고요.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는 혹시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또 이렇게 더 알고 싶은 것, 조금 또 저에 대한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채팅창에 좀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 마무리하는 과정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갈등 해결과 합의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여야에서 지금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공수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가 힘겨루게 하는 것도 정치적인 갈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파업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집단 행동을 해서 정부하고 노동 정책과 관련된 일정한 정도의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갈등이고요. 또 이념의 갈등도 있고 또 남북 간의 갈등에 관련해서도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회적 갈등 중에 주로 세종시이니까 세종시의 행정, 그러니까 세종시가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발생하게 되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 중에 주로 공공 갈등과 관련된 갈등을 오늘 주제로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그 분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또 생활상의 갈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월드와의 갈등, 또 내지는 또 그 남녀의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식과 부모의 갈등, 또 이런 갈등들도 일상생활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새 근래에 제가 이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조정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주로 많은 부분이 층간 소음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고요. 현재 그 조정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 제일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 소음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웃 간의 갈등 중에 뭐 주차장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시설과 관련된 갈등들도 많은데 소음 갈등, 특히 층간 소음 갈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웃 간에 아주 불미스럽고 극단적인 형태까지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 케이스로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일상생활의 갈등입니다. 일상생활의 갈등이든 공공 갈등이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든 간에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무마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증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그간에 이렇게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좀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또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몇 가지 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갈등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 되게 이제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얽혀 있는, 그래서 갈등 풀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갈등 자체가 또 한자로부터 시작된 단어이고 컨플릭트라고 하는 미국 말이 그 영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대 좀 상당히 좀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갈등의 최고적인 형태가 뭐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그 승패적 관점에서 상대방의 패배를 남김으로써 자기가 승리하고 그 갈등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 이게 이제 최고의 형태가 바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등의 최고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거기에서 먼저 착안해서 같이 하나 고민하실 게 뭐냐면 갈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갈등은 일단 양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그 이해 당사자가 원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원하는 목표가 달라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정책으로는 양 이해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표의 양립 불가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전에 인천시에 잠깐 가서 세미나를 하고 발제를 하고 왔는데 현재 인천시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2025년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그러니까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짐에 따라서 자체적인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쓰레기 대책과 관련해서 감량도 하고 선생님들이 재활용도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도 남아 있는 쓰레기와 관련한 대책 중에 소각장 건설입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에 뜨거운 갈등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주민들은 일단은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공익시설이라고 보고 물론 조금 님비이고 비선호수 시설이긴 하지만 공익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 행정은 공공시설의 입지가 주민들이 반대가 되면 쉽게 입지하지 못하는 그런 수용성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죠. 그래서 갈등이 좀 격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 곳이 입지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주민들의 상당히 집단적인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행정 입장에서 공공정책에서 공공시설을 입지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한 주민들은 그 입지 시설로 인해서 환경권, 재산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사결정권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갈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갈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 이해 당사자가 있고 이해 당사자가 서로가 원하는 목표가 양립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립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원인은 저기 있는 것처럼 목표, 고울스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이해관계.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편익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새로운 어떤 손실로 인해서 내 편익이 뺏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보상과 관련된 문제이거나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 이해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저희를 이익 갈등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죠, 가치. 이게 정말 필요하냐, 가장 우선적이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 가치를 우선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효율성 가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역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지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선생님들도 신문에 보셨겠지만 현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 방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였는데 유럽의 조금 그 북유럽인데요. 북유럽 쪽에서는 가장 1순위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먼저 우리 아젠다 의제로 해서 전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사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철학이나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지향
또 반드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가치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런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행정이 이제 공공정책을 우선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면 주민들은 공공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권리와 사적인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치의 충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욕구죠. 욕구. 내가 정말로 나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문제 내가 해결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소각장 문제라든가 이게 오면 이 문제를 행정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나의 의사권에 먼저 우선해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욕구의 충돌, 즉 니드의 충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갈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뭐 추상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선생님들 잘 보실 것 같은데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의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가 입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허가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는 상당히 이 그림을 보면서 스크랩을 하면서 속으로 좀 많이 울었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무릎 꿇고 있고 여기도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 무릎을 꿇는 거는 선생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하도 좀 개구져서 부모님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개구져서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는 표시 아니면 또 내지는 제가 이렇게 참회를 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거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이거다. 뭐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줄 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해 집단이 다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해 집단은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그거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주민들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양쪽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대로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환경권에 걸리기도 하고 재산권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마을의 이미지와 관련해서인 거죠. 선생님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이 잘못하고 있나요? 장애인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 또 학부모가 아니면 그거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청 즉 행정관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기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실제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기에 계시는 이분들일까요? 자, 갈등은 양이해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양립이 불가능한 거죠. 목표가 다른 거죠.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가치가 달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정의의 개념으로 이 개념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장애인 부모 즉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가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보호돼야 되고 우선돼야 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정의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갈등의 측면에서는 이분들은 입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양쪽은 어느 쪽이 틀렸다 옳았다 내지는 정답이다 틀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양쪽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어로 스테이크 홀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보면 만약 장애인 학교에 계시는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분들이
옳지 않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우선과 차순위 이런 개념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 중에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입니다. 즉 행정도 이해 당사자입니다. 행정은 그냥 우리는 정부고 선생님들은 국민이고 주민,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로 보면 그것은 서로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로 본다고요? 정부도 행정도 이해 당사자, 그리고 주민도 이해 당사자입니다. 어디가 옳고 어디가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이 늘 옳지 않은 것처럼 주민도 늘 옳지 않습니다. 주민도 이기적인 모습이 많고 행정도 일방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습, 이전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정은 항상 문제가 있고 행정은 항상 일방적이고 항상 행정은 탁상공론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어요.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항상 옳은 거냐? 주민이 헌법상 국가의 주인이고 헌법상 모든 것의 권력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과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 국민 하나하나가 주민 한 분 한 분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의 액터, 주체는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경쟁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따라서 어느 쪽이 옳고 맞고 틀리고 정의롭고 아니고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므로 갈등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경우에 이분들이 정의롭고 이분들이 부정의하고 이분들이 옳고 이분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옳은 사람이 이겨야죠. 맞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승패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승패의 문제로 가게 되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인식의 문제는 곧 실천의 문제와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함께 갈 것인지, 공생으로 갈 것인지, 서로의 신뢰를 기반을 통해서 평화로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지, 아니면 상대방을 적으로 놓고 물리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 당사자로 보는 것은 곧 실천의 문제이고 갈등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상대방을 주민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도 행정은 항상 그게 아니고 행정도 원하는 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저분들도 이해 당사자다라고 생각하면 이해 당사자와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 균형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게 곧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갈등의 해결은 뭐냐라고 하는 당연한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뭐 갈등이 양 당사자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갈등이 해결될 거냐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은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등의 관계가 서로가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가 밀어내려고 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 즉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주 간단한 어떤 그 함수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갈등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목표 등이
양립 불가능했다면 갈등 해결은 논리적으로 양 당사자의 목표가 양립하면 갈등을 해결됩니다. 양 당사자의 목적과 목표가 양립하는 것이 갈등 해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윈윈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정동에 제가 얼마 전에 내려오면서 선생님들 세종시의 가장 큰 공공 갈등에 대한 이렇게 사례를 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사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제 다정동의 복합 커뮤니티 내에 한해종 관련된 영재교육원 관련된 무용실 입지와 관련해서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좀 반대 의견을 내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일단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도 얻을 걸 얻어야 되고 주민도 얻을 걸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얻을 게 하나도 없고 행정만 얻고, 행정은 얻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은 하나도 얻은 게 없는데 주민만 얻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의미의 갈등 해결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행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서로에게 공개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야기는 제가 해법은 진행하면서 다른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 좀 그림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아름다운 그림 아닌가요? 정서가 아름답죠. 예, 일단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하고 미적 감각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우리 그렇잖아요. 뭐 서사라고 해서 역사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일단 마무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갈등과 관련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동물의 종류는 제가 주로 이제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처음에 갈등 관리를 이렇게 같이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상징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의 동물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라고 하시는 분, 뭐 망아지라고 하시는 분, 노새, 당나귀, 염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말. 예, 망아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컷에 있는 이 그림이 갈등입니다.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 일단 왜 쟤들은 뒤로 돌아서 있어? 아니 왜 쟤들은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저러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갈등 상황이 있는 게 정상적이고 본질적일까요? 갈등 상황이 없는 게 정상적이고 본질일까요? 구석기 시대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듯이 실제로 갈등 상황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유성, 특별성은 개별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개별적이죠. 독자성에 있죠. 저는 누구와도 같지 않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성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 그죠? 그 차이가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가 여성과 다른 남성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신과 또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다른 분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르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개별성은 곧 인간의 저는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다르다는 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본적입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 갈등을 통해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이해 당사자라고 하는데, 어떤 공공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가 어떤 공공 정책과 공공 시설을 입지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일정 정도 특혜를 보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모든 세종 시민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수요로 할 수 없다는 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부 다 줘야 된다, 약자를 먼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선호도가 있고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거를 진행했을 경우에 이익을 받는 사람과 이익받지 못하는 사람의 갈등은 필연적이고, 또한 두 번째, 공공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잘 타당성 있고 정당성 있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거나 주민이 갖고 있는 수용성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주민들한테 건너갔을 때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우리의 인간사의 갈등도 필연적이고 공공 갈등도 필연적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원하는 건 이거고요, 이 말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목표가 달라서 양립이 불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갈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은 필연적이고 정상적이며 오히려 본질적이다는 거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은 웬만하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날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또 세종시에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냈을 때 주민이 다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희망과 기대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줄이 아까 제가 말했던 목표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한 욕구, 니드가 달라서 오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갈등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 이해관계가 다른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법과 제도와 예산을 기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과 자신이 갖고 있는 실현을 진행하는 단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법과 제도에 없으면 공무원들은 일단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모르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에게 법과 제도와 예산을 주지 않고는 일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해요. 이건 구조적 조건입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질, 진정성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법제도에 대한 물질적인 조건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흔하게 접하는 발전소 주변에 관련된 것, 즉 예를 들어서 발전소 관련돼서 송전솔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도 그 거리가 있어요. 거리. 아까 소각장 말씀드렸는데 300m가 기본적으로 보상의 범위예요. 301m는 안 돼요. 302m는 안 돼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환경 유해 물질이 300m만 떨어지느냐? 아니거든요. 301m도 떨어지고 302m도 떨어져요. 그런데 300m는 그래도 보상의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상과 협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301과 2는 안 됩니다. 이게 법과 구조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구조적 갈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협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계상의 문제입니다. 관계상의 문제. 서로가 불신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존의 갈등의 경험을 통해서 불신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곧 너희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꼬시려고, 죄송합니다. 나에 대해서 유혹하려고 하고 유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뭔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그게 곧 불신이거든요. 이게 가장 큽니다.
실제로 공공행정과 관련해서 풀어가는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매년마다 서울시는 이제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요. 25개 자치구가 매년마다 그 갈등 관리 사례 우수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심사위원장으로 계속 가서 갈등 관리 사례를 심사합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갈등 관리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저하고 몇 분이 심사를 해서 뭐 우수상도 줘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노고했었던 걸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상금도 주고, 또 나중에 시장님께서 포상 휴가로 해외도 보내주는 이런 여러 가지의 특전을 갖고 있는 갈등 우수 사례 경연 대회인데, 올해 제가 마침 이제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때 일반 분들은 못 오시고 25개 중에서 선정되었던 10개 자치구가 와서 경쟁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우수상을 하나 뽑은 게 있었는데, 그 영등포구 사례인데요. 아마 세종시도 그런 저희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서울시나 또 수도권에서 늘상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점상 사례입니다. 노점상. 그러니까 이제 역이라든가 주요 번화가에 불법 설치물을 통해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생존권의 문제로. 그래서 그 노점상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등포구에 계신 담당자께서 우수 사례로 뽑혀서 저희하고 인터뷰도 하고 갈등 관리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사례에 공무원이 잘해서 받는 갈등 관리 우수 사례의 똑같은 그 특징 내지는 똑같은 하나의 그 통일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만나서 관계 형성을 한 것, 이게 갈등 성공 요인으로 뽑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하고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거의 수백 번 이상 거의 거기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하고 자신을 믿게 할까. 우리가 하는 노점상 정책이 뭐 등록제 허가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다. 주민들도 시민들도 보행권이라는 것이 있고, 상인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비싼 임대료 내고 그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세금도 안 내고 생존권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만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시민도 보행권을 위해서, 상인들도 자신의 재산권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니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겠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고 우리의 뭔가 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신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갈등의 요인, 원인은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예. 이해 당사자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안 풀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종시의 아까 다정동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신뢰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예종의 영재교육원의 무용실을 왜 들어오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었는데, 주민이 왜 90% 이상 반대 서명을 했을까?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아마 따로 띄워놓고 그거를 무용실로 공유하고 무용실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익이 조금 줄어든 것보다는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행정에 대해서. 제가 느껴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결정을 우리한테 충분히 알리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는가, 주민 설명회라도 하거나, 아니면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하겠다, 이게 의미가 있으니 하겠다라고만 한 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무용실을 사용했을 때 몇 시간을 사용하게 될 거고, 나머지 그분들의 청소는 어떻게 할 거고, 나머지 시향은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편익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면 주민은 충분히 화를 낼 만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없던 거를 주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요. 어렵고 그래요. 분배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이거 주민들 여러분들을 절대로 비하하는 뜻은 아니니까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던 거를 뺏는 거는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가 누리던 시설을 그거를 일정 정도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접근을 잘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합 커뮤니티를 우리가 지어줬잖아. 세종시가. 맞죠? 주민 편의시설 지어줬잖아. 맞죠? 복지시설 지어줬잖아.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쓰던 시설을 이용하던 편익을 공공 목적이고 필요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철저히 공개하고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의견 수렴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게 관계상의 갈등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가치가 달라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공정책으로 안 맞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뜻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불신,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불신. 과정이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많이 화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절차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들은 그것을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그 말씀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건너와서 이게 지금 현재의 갈등입니다. 자,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인 갈등도 마찬가지고 생활상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해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최고의 최악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전쟁도 결국은 휴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거나 한쪽이 지고 이기는 문제로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가장 우수한 갈등 해결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추상적 범주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거나 자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게 힘과 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행정이 힘이 있을까요? 요새 주민이 힘이 있을까요? 행정한테 물어보면 주민이 힘이 세다고 그러고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행정이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힘이 세지 않네요.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는 제가 볼 때는 힘과 힘의 대결로의 문제 보면 행정도 힘이 있지만 주민들도 힘이 있습니다. 행정은 이제 법과 또 그 예산과 또 제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행정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신의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이제 자신이 민선 시장을 뽑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 만약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또 여러분 요새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세력화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즉 그것이 뭐냐면 뭐 비대위라든가 범대위라든가라는 조직적 형성은 나타나죠. 그래서 힘과 힘의 대결로 가는 거죠. 자, 어떻든 힘과 힘의 대결의 결론은 뭐냐, 결과는 뭐냐면 한쪽이 지거나 이기는 겁니다. 이걸 윈 루즈하거나 아니면 너무 서로들의 힘이 팽배해서 현재에 있는 갈등 사안이 풀리지 않고 5년, 10년, 몇 년 가는 거죠. 계속 갈등의 누적된 형태로 가는 것, 루즈한 거죠. 왜냐하면 갈등의 해결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그냥 현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갈등은 해소되지도 않고 진행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힘과 힘의 대결로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재판 가지 않습니까? 재판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에서 피고와 원고로 만나서 거기에서 한판 붙어서 결정하지요. 그때 이제 판사가 법과 양심과 사회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판결이라는 걸 하고, 그 판결이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원고 피고에게 형량을 때리거나 아니면 어디가 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즉 분쟁을 해소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인간이 가장 이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어왔고 수없이 많은 분쟁을 겪어왔는데, 거기에서 지혜와 그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발한 건 딱 세 가지.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 실제로 재판에 의한 방법, 즉 권리를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과 힘에 의한 방법은 본질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재판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쪽은 물리력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합의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합의라는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관련해서 제가 요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 힘과 힘의 대결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집행력이 빠르고 결과가 빠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선생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부간의 갈등, 친구 사이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 어떤 식으로 풀어왔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부분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적이에요. 인간이 이제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선생님들도 삶의 가치들이 있을 거고 사는 이유와 원인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행복하다, 나의 존재 가치를 좀 이렇게 발휘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려면 갈등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나를 지키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단이 뭐냐면 권력이거나 아니면 재력이거나 또 여타의 사회적 지위와 힘이죠. 일상생활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 만약 갈등이 막 생기면, 어떤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갈등이 생기면 하다가 안 되면 가장 낮은 차원의 갈등 해결 방법이 뭐냐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몇 살이냐 왜 물어보겠어요? 나이가 차이가 나면 내가 더 숙련되고 경험 많고 지혜로우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힘이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저만 쓰는 걸로 생각하십시다. 선생님 안 쓰시는 걸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지역이 어디야? 이런 거. 이것도 다 보면 사회적인 물리력이거든요. 사회적인 물리력을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갈등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공공갈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역사는 힘을 갖고자 하는 역사고, 힘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유리함을, 맞았음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곧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힘을 기르나 봐요. 죽을 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재력을 모아서
모으는 이유도 그런 것 같고요. 힘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손들에게 그렇게 막 남겨주려고 양도세 안 내고 막 이번에 보니까 엉망이던데 뭐 그런 거 하는 것도 자식들에게 나의 사회적 경험, 너 힘이 있어야 갈등 상황에서 네가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게 장땡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수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걸 보면 이건 힘의 대결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이건 극한적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을 그나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말의 목표는 이거야. 그래, 그럴 수 있어. 행정이 아까도 다정동 예 말씀드렸지만 공공정책을 통해서 영재 교육원을 끌어들여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주민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주민들도 충분히 저렇게 반발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까지가 이해되는 과정이고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없어요. 상대방은 없고 상대방은 적이에요. 왜 나를 몰라주고 내 생각을 몰라주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왜 안 따라주고 속상하고 밉고 상대방이 이 문제를 괜히 끌고 있고 갈등의 문제를 왠지 모르게 이렇게 꼬우고 있는 그런 상대다라고 생각해서 에이 이제 안 되겠어. 상대방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협상 같은 건 없고 끝내야겠어.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적으로 돌려놓는 상태. 갈 때까지 간 갈등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고민하죠.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할까라는 고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죠. 자, 고민을 하죠. 고민의 내용은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상으로. 질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두 말의 고민은 첫 번째,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그죠? 이 말이 원하는 건 이거였고 이 말이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그런데 갈등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말의 목표가 사라지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갈등의 원인으로 모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서로가 인식해야 돼요. 갈등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사라져요. 원하는 것이 사라지고 상대방하고 막 대립하고 갈등하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 상대방이 문제가 많아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까발리고 상대방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해요. 내가 원래 원하는 게 뭐였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했던 과거의 힘에 의한 해결 방식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만약 현명한 방법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이 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이 말이 이 먹이를 먹으려면 이 말이 필요해요. 즉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이 원하는 건 이거고 이 말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려면 상대방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협상을 하는 겁니다. 대화 협상 왜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협력 없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고 나의 도움 없이면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협상을 왜 하느냐? 토론을 왜 하느냐? 일방적으로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민과 행정이 공공 갈등 상에서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가 극단적인 형태의 힘의 대결로 가지 않을 거면 서로가 원하는 거를 얻게 하는 게 갈등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해야 되고 협력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와 논의와 토론을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정동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할 거냐라고 하면 먼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말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위치예요. 그러면 행정하고 주민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주민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면 행정의 행위가 필요해요. 행정의 결정이 필요하고 시장과 국장님과 과정의 결정이 필요해요. 그 행정행위 없이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보상의 문제든지 지원책의 문제든지 그다음에 다정동 복합 커뮤니티 내에 무용실의 활용이든 간에 행정행위가 없으면 주민들은 그것을 편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현재 있는 무용실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쉽게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고 행정이 원하는 것은 주민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를 해라라는 겁니다.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말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렇게 해서 요 말이 가지고 있는 먹이를 나누어 먹고 요 말을 갖고 있는 먹이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거죠. 뭐를 바꿨어요? 절차를 바꾼 거예요.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서 얻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하세요. 딱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둘이서 갈 때까지 갔는데 어떻게 서로가 신뢰해서 이 룰에 절차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갈 때까지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우리 한번 반성해보자. 자, 우리 대화 협상해가지고 함께 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알았지? 자, 그럼 서로 같이 해보자. 그럼 내 거 같이 먹고 네 거 같이 먹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 말은 벌벌벌 떨걸요? 왜 떠냐면 이 그림상에 보이신 것처럼 내 거 먹고 네 거 먹는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말이 그래 일단 네 거 같이 먹고 내 거 같이 먹지 뭐 그랬다가 요 말하고 같이 이걸 먹고 나서 이거를 먹을 때 시체말로 쌩까면 어떡합니까? 서로가 룰도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서로 파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황당하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중에서 세종시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했는데 하다가 보니 나 안 할래. 못 하겠어. 이렇게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이게 달라진 방법이냐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요 둘 간에 합의를 만들어낼 건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니면서 하나의 드는 예가 있는데요. 평범한 예이지만 선생님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 거기에서 사례에 대한 구체성에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도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시사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름달빵 있죠, 선생님들. 아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아직 안 드셔보실 수도 있겠어요. 보름달 빵이 있는데 이 보름달 빵을 양 당사자가 갈등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양 당사자가 3일씩 굶었거든요. 근데 보름달 빵은 되게 작아요. 서로 원해요. 등을 지고 있어요. 보름달 빵을 양 당사자가 양립 가능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반 잘 자르면 되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리액션을 해주는 선생님이 전 제일 좋아요. 예, 반 자르면 되죠. 어떻게 잘라요? 잘 자르면 되죠. 그러면 잘 자르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잘 자르는 방법이 뭐예요? 예, 예, 그 방법이 있죠. 예, 그 방법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빵이 있었을 때 이 빵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공무원들은 뭐 할까요? 일단 용역을 먼저 주죠. 웃으시는 분들은 이거 해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예, 일단 용역을 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책의 타당성을 소수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또 혹시나 예산의 낭비의 문제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또 대비하기도 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확성과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형태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용역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결국은 빵을 잘 자르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빵을 잘 자르는 방법은 양쪽이 균등하게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균등하게 자르려면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커터칼로 하든지 부엌칼로 하든지 과도로 하든지 뭐 실로 하든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잘라서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 이게 가장 객관적이니 결과를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용역이 곧 진실은 아니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용역이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일정한 정도의 입김이 안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용역도 안 하잖아요. 어떻든 용역이 완전히 불편부당한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애초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공공 갈등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사타, 예타 포함해서 용역의 결과가 곧 정책에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공동 사실 조사를 한다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예타나 사타의 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세종시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토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환경부, 또 국방부, 행안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자체 관련해서 갈등관리위원장이기도 해서 갈등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갈등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바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지금 제주도의 제2공항 문제가 5년 동안에 국토부와 제주도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사타 예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예요. 입지가 맞았냐 틀렸냐라는 문제예요. 보상이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협의체를 구성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당성 있는 조사를 했느냐, 그게 중립적이냐, 맞냐라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용역을 통해서 나와서 잘라서 결과가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의 결과가 맞다라고 하는 전제인데 용역이 맞지 않으면 결과 수용성도 없지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자르고 한 사람이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룰을 바꾼 거잖아요. 한 사람이 자르고 한 사람이 여기 분배하는 방식은 첫 번째 한 사람이 자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자를까요? 잘 자르죠. 공정하게 자르죠. 공평하게 자르겠죠. 왜냐? 분배는 상대방이 함으로. 그럼 잘라진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유심히 쳐다보고 위아래 쳐다보고 확인해서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판단해서 나누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갈등의 해결 방법 중에 ADR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자연과학적 방법, 즉 수치와 수량과 기준과 허가를 들이대고 믿어라, 이게 기준이야 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참여해서 함께 룰을 만들고 그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새로운 ADR 방법이고 새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합의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 아까는 용역을 줄 때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죠. 두 번째는
공정한 룰,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든 거예요. 정보 공개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그 결과를 승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의의 세 요소입니다. 세 요소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양 당사자가 자,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공정한 룰을 만들고 어느 쪽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룰을 만들고 그 룰을 통해서 서로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협의를 하는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뢰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신뢰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약속을 하고 지키면 됩니다. 행정은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결정과 함께 하겠다라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주민이 궁금해하는 거 알려주고 주민이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을 과정으로부터 감동시켜서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수용되게 해야 됩니다.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시작을 같이 함으로 해서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ADR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정동 문제도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주민들에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갈등일 수 있겠다라는 인식 하나.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할 거야. 주민들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어떤 접근 방법보다는 이거는 갈등이다. 충분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 무용실에 대한 공유하는 과정은 이러이러한 절차로가 진행이 될 거고 만약 주민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의 동의 과정을 밟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좀 비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선생님에게 팁을 좀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상생활, 생활상의 갈등, 공공 갈등에서 뭔가 갈등 상황이다. 참 안 풀린다.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요소가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질적인 편익과 관련된 문제. 내가 어떤 걸 이익을 보고 어떤 걸 손해를 보는지 이 문제로 인해서 나의 이해관계가 어떤지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내용적 측면이고요. 요건 잘 보셔야 되고 특히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 내가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인지 과거에 나하고 상대방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또한 이것에 대한 서로 간의 집단적 경험은 어떤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주민들은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본 결과로 보면 주민들은 이 문제에 가장 집중합니다. 행정과의 신뢰의 문제, 또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를 주인 대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방적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결국은 이해관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관계와 실질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민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 행정 입장이 이렇게 보는데요. 이 주민과 행정의 입장을 통합할 수 있는 건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주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함께 할 것이며 이 결정에 따르겠다. 그 결정의 과정은 균등하게 할 거고 이 과정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함께 참여해서 진행할 거다. 즉 공정한 절차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절차에 들어가면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내가 충분히 이 과정에서 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갈등의 해결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333 법칙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민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주민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공공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몇 번? 3번. 저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한 번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청회라고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경청회. 설명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사회적 단어예요. 따라서 설명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청회 아니면 정보교류회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얼마 전에도 국방부도 그랬고 환경부에서도 주민 관련된 그 소통회가 있었는데 다 경청회로 바꿨습니다. 경청회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민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기본. 그 기본적으로 설명회와 달리 경청회의 방식은 다릅니다. 설명회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PPT 쭉 설명하고 자, 손 드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들 서식에 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안 해요.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약간 과장이 있지만 설명의 형태가 그래요. 경청회는 어떻게 하느냐? 형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제가 수원에서 가서도 했었고 부평 가서도 했었고 몇 군데 가서도 계속 했는데 첫 번째 경청회는 균등하게 합니다. 세종시가 20분 발표를 하면 주민도 20분 발표하게 합니다. 주민들 다 대학 나왔습니다. PPT 정말 잘 만듭니다.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 만듭니다. 주민 20분, 그 다음에 행정 20분, 그리고 사회는 저 같은 갈등관리 전문가,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들, 그리고 이미 미리 주민 경청회를 하기 전에 정보 다 주고 그런 다 자료집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한테 발언할 사람 신청받아요. 쫙쫙쫙. 2시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른바 설명의 형태로 가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네들이 뭐야, 왜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설명해봐. 제대로 정보를 제공을 못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행정 입장을 보면 이 취지와 목적과 이 과정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용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 만들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정을 압니다. 그런데 제대로 발표를 못해.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질문하고 또 그건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또 우리 또 그거 설명하다가 보면 날이 새지요. 경청회는 뭐냐면 균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도 20분 편하게 자신의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주민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나오셔서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주민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충분한 설명을 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관행을 좀 바꿔보시면 전 이렇습니다. 주민이 대표가 오잖아요, 되게. 그러면 행정은 누가 가야 됩니까? 팀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국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네? 다 가야 됩니다. 특히 누가 가야 됩니까? 국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주민을 주인 대접하신다면서요. 주민이 주체라면서요. 주민은 대표가 오라고 하는데 행정은 더 나아가서는 용역사가 막 발표해요. 용역사가. 용역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기관이잖아요. 그분들은 중립성이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뒤에서 전문적인 백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세종시가 하는 거잖아요. 세종시의 대표가 나오셔야죠. 저는 그게 답답해요. 되게. 설명회 가면 팀장님 나오시거나 과장님 나오셔도 질문하면 그거는 제가 또 가서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뭐 너희 짜고 치는 거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주민소통 방법은 주민의 말할 기회를 줘라. 몇 번? 3번은 줘야 된다. 설명회는 3번은 해야 돼요. 다정동 설명회 3번은 해야 돼요. 왜냐? 처음에 정보 제공하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답변하는 것 중에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미처 준비 못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번에 피드백 해줘야죠. 자, 우리가 지난번 설명회 때 들은 얘기 중 이건 이렇습니다. 주민이 궁금한 건 끝까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3번은 해야 됩니다. 자, 2번째, 주민을 공부하게 하셔야 돼요. 주민이 말할 기회를 주는 거와 주민이 공부할 기회를 줘야 돼요. 주민들은 행정하고 달리 공부를 하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게 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업이지만 정보 자료집 이만큼 주지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 아신 거예요. 주민은 하나도 안 보고 옵니다. 하나도란 말은 가도할 수 있지만 몇몇 분을 제외하고 잘 안 보고 오시고요. 전문적이어서 잘 안 보고 와요. 그런 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는 건 동의를 잘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학습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공부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균등하고 균형해야 그래야 결정할 수 있어요. 어쩌면 다정동 같은 경우도 행정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은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보가 아주 불행하게도 부분적인 정보이거나 아니면 요새 하도 많이 돌아다니는 이른바 불명확한 뉴스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관련 국에서 얻고 그 관련 협의를 해서 얻고 여러분이 오랜 경험상 갖고 계시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주민들은 다들 젊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30, 40대 젊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60대, 70대 계시는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처한 상황과 처지를 잘 보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20대하고 30대하고 얘기할 때는 결론이 너무 빨라요. 결론이 무지 빨라요. 저도 이제 대표이사여서 저희도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 중에 27살의 젊은 청년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결정이 너무 빨라요. 팍팍팍. 그런데 50 넘으신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려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늦기도 하고 뭐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정도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민 스스로가 3번에 따라서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결정. 우리가 원하는 게 동의잖아요. 합의를 얻어내려면 주민이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뭘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서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 정도는 결정하게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를 좀 했었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는 많이 손해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래, 한번 이렇게 해서 함께 해볼 수도 있겠네. 이런 자신의 마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야 동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상대방의 이해 당사자와의 그런 관계나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거를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몇 가지 좀 팁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파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포지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해 당사자는 자기가 꼭 이루어야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입장이라고 합니다. 입장,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입장과 주장 말고 이 입장 밑에 있는 근거와 자신의 실익,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다정동 같은 경우에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입장과 주장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입장과 주장은 대화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견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찬성했는데 반대로 돌아서거나 반대했는데 찬성으로 돌아서는데 이게 의견 교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입장과 입장이 부딪히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대화를 하고 상대방하고 어디에서 서로가 교환하고 거래하고 함께 합의할 거냐? 바로 이겁니다. 실익. 내가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목표와 실익이 있기 때문이야. 이 목표와 실익이 얻어지면 양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용실에 들어가서 있었던 건 저는 관계상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용실이 일주일에 얼마 정도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갖게 되는 거기 동호인들이 갖고 있는 손실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인정하고 지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얻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사과일 수도 있고, 정말로 원하는 게 왜 우리의 결정을 들어보지도 않았냐,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갈등이 모든 게 다 물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 아주 많아요. 사과를 원하거나 정보를 원한다거나 함께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서울시의 어느 곳에 적환장 관련된 갈등 조정을 들어갔는데 조정이 안 돼요. 지화하기로 했어요. 지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편익시설을 위에다가 만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회장님께서 너무 광고해요. 구청한테 대해서 극단적으로 당신네들하고 안 하겠다. 그런데 따로 만나보시면 그거는 괜찮은 방안이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4년 전, 5년 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 적환장은 이전할 거라고.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께서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들한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담당자의 과장님이 바뀌셨어. 그리고 대체 후보지를 찾을 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화를 하고 거기에다가 편익시설 만드는 것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특히 편익시설은 그동안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했던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 주민이 이 편익시설을 원하긴 하더라도 하겠다고 했고 안 했다고 했으면, 안 하겠다고 했으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도 하든지 해명이라도 하든지, 적어도 담당자가 아니라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솔직히 그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마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를 안 해주면서 우리를 뭘로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외로 갈등의 내용은 물질적이고 보상적인 측면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아주 많이 있다. 관계상의 문제가 아주 많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행정학 졸업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교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행정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교수님, 행정은 빼기 안 됩니다. 행정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이만큼 왔잖아요.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실시 해가지고 착공까지 왔는데, 이 앞에 심사 다 받았지, 평가 다 받았지, 예산 다 받았지, 결정 다 받았지. 근데 어느 날 여기까지 왔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돌아가야 돼. 못 돌아갑니다. 시장님은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은 민선 시장이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 직을 걸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다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은 빼기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잘해야 되고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이게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사후 갈등 관리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사전 예방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적환장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앞선 행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담당 과장님 저한테 솔직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임 과장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못해요. 그러니까 일이 풀릴 수 있는데 못 풀리고 있는 거예요. 행정은
백이 없으므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돌아가기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잘해야 된다. 애초부터 잘하는 게 뭐냐? 합의하는 방식이에요. 참여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갈등 원인 제가 지금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유튜브에 적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갈등 원인 5가지 중 2개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도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아까 이분이 적으신 거는 하나는 서로 가치, 그 다음에 그 구조, 제도 문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5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가치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정보에 대한 그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조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갈등이고요. 5번째가 관계상의 갈등, 가치 갈등, 이해관계 갈등, 정보 갈등, 구조 법에 대한 갈등, 5번째는 관계상의 갈등인데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정보상의 갈등과 관계상의 갈등입니다. 아마 행정에서 나머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민과의 갈등을 해보면 이해관계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결합하면 가치상의 갈등이 더 클 것 같은데, 가치상의 갈등은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겨, 알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내가 경제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치의 문제는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갈등은 처음에는 심각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협상에 들어가면 잘 발현되지 않습니다. 가치 갈등으로 따지면 전쟁 중에 협상 못합니다. 서로 총 겨누고 아군과 적군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느 날 협상하면서 너는 공산주의고 나는 자본주의자인데 가치관의 갈등 다 없어집니다. 가치는요, 인정하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종교, 상대방이 기독교, 상대방이 불교, 인정하면 됩니다. 틀렸다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이슬람교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꼭 넌 틀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가치와 이념과 그리고 종교는 인정하면 끝입니다. 상대방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믿고 있는다? 믿어라. 끝입니다. 난 사회주의자야, 난 자본주의자야, 알았어. 그러면 끝입니다. 너가 왜 문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죠. 가치의 문제가 갈등합니다. 근데 제일 풀기 어려운 갈등은 정보의 갈등과 또한 관계상의 갈등이고요. 특히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구조와 법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 이건 뭐 국회의원한테 요구한다거나 뭐 시장님이 풀어준다거나 하는 과정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저한테 무수히 많이 카운슬링이 오고 제가 건너가고 있는 게, 여기는 세종시는 없지만 군 소음법이에요. 소음법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음법이 없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소음법이 갈등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주민들이 이익을 얻었냐면 집단적 소송을 통해서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소음을 관련된 소음 피해를 얻었거든요. 지금은 하도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소음 범위, 대상, 범주, 보상액을 다 정해놨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옛날에는 65에클, 70에클에 들어가지 않았던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분들이 요구했을 때 n분의 1로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65와 70과 80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민 사이에 차별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고, 그제 똑같이 70만 원 받았는데. 그래서 이 법이 문제인이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조와 법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해관계와 정보에 대한 문제다. 특히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정보입니다. 정보. 오해가 생기는 건 정보에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처음에 줬느냐, 지속적으로 주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 번만 주면 정보는 왜곡됩니다. 한 번만 주면 주민이 오해하기 쉬워요.
자, 정보는 어떤 정보를 줘야 되냐? 세 가지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좋은 정보, 두 번째 나쁜 정보,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갈등에 대한 정보. 이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 사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지요. 저도 좀 새로 차 하나를 수소차를 사고 싶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또 갈등도 있더라고요. 정보는 다 얻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얻지 않고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줄 때 좋은 정보만 주는 게 우리의 관례였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나쁜 정보가 들거나 갈등이 생길 정보가 생기면 주민이 뭐라 그래요? 우린 속았다. 두 번째, 정보를 한 번만 주니까 문제예요. 개발 계획은 변경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계획 중에 계획이 변경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원래 우리의 개발 계획의 구조도는, 개통도는 처음에 구상 정도였다가 조금 구체화해서 기본 계획 만들고 평가받고 심사받아서 기본 설계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하고 쭉쭉쭉 하잖아요. 계획은 덧붙여지는 거고 넓어지는 거고 깊어지는 거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즉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처음만 얘기해주고 중간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정보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계획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줘야 돼요. 주민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이 판단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이 차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나쁜 정보를 주면 갈등이 생길까 봐 마지막으로 갈등은 미리 터져야 됩니다. 갈등은 미리 터져야 됩니다. 기본 구상 단계, 기본 계획 단계에서 터지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공사 들어가서 터지는 것보다? 갈등이 터진다는 건 상대방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과 상대방의 요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빨리 터지게 하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실익이 많습니다.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속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정보만 주니까. 주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합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은 좋아지는 거다. 따라서 갈등은 사전 예방이 최고의 원칙과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앞에 선생님께서 자꾸 손짓을 하셔서 저는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하셔서 그만하는 것으로, 농담입니다.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네, 오늘 저희 12월 정책 아카데미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정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 동안 저희 정책 아카데미는 총 26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2021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